안녕하세요. 부동산에 보는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요즘 금리도 떨어지고 있고 모든 규제를 해제해 줄 테니까 집 사라고 하고 있죠. 보증도 해주고 정책자금도 풀어주고 하니까 다시 사람들이 들썩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조치들 국가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우려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한 선봉장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금리 더 안 올라갈 거로 기대하고 있죠. 곧 회의를 하는데 기준금리 동결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페드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도 동결할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금리 오르는 시장이라고 했는데 요즘 주담대 금리도 좀 낮아졌죠. 금리 하단이 4%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대출금리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이유, 최근에 시장금리도 좀 떨어지고 있고 정부가 시중은행들에게 금리 인상을 최소화할 걸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죠. 페드가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채권 금리가 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시장금리도 좀 떨어질 수 있었는데 여기에 정부의 압박까지 더해지니까 주담대 금리가 생각보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대출 받은 사람들한테는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죠. 정부의 금리 인하 압박 때문에 가상금리를 깎고 우대금리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있고 코픽스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좀 떨어졌지만 이미 빌려 쓰고 있는 사람들은 크게 체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분위기 때문에 금리가 안 오를 환경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시장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지금 고용시장이 한풀 꺾이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금리 급진적으로 올리지 못한다, 이게 시장의 기대인데 금리 동결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아직도 높은 수준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고 임금 증가율이 둔화된 거 지금까지 해온 통화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에 동결하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갈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우려되기 때문에 금리를 더 올리지 못할 거라 이런 시장의 기대가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인플레이션이죠. 금리를 꾸준히 올렸더니 임금 증가율이 둔화가 됐다. 이 얘기는 오히려 금리 인상의 기조를 더 유지해야 한다는 확신을 주죠. 이걸 얼마나 해야 할지는 그 인플레이션의 둔화 정도, 또 떨어지는 정도에 달려있다, 이렇게 미국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 미국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이 두 마리 토끼 중에서 굳이 한 마리만 택해야 한다면 인플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표가 강력한 통화 정책이 효과가 있다라는 걸 방증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긴축의 기조로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주저주저 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빚더미에 앉아있는 가게를 위해서 정부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은행권 압박해 가면서 누르고 있는 형국입니다. 가상금리는 낮추고 우대금리는 높이니까 대출금리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은행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거 코픽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코픽스 이 지수는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지수입니다. 은행 자금 어떻게 조달하죠? 사람들이 맡기는 돈, 그리고 은행채 발행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합니다. 예금, 적금, 수신금리, 대출금리 조금밖에 못 받으니까 조금밖에 못 주죠. 여기에 금융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지금 은행권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은행 언제까지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채권 시장의 자금은 한정되어 있는데 은행채보다 더 우량한 채권, 이거 피해서 자금 조달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30% 이상 가지고 있는 한전, 계속해서 적자를 보이고 있는데 이를 시장에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메꾸고 있습니다. 근데 채권 시장이 불안하니까 은행 대출 받아서 쓰라고 이런 정책을 했었죠. 그렇지만 여전히 적자가 커져가고 있고 계속해서 채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발행한 거 30조가 넘어가고 이 한전채가 모든 자금을 흡수하면서 시장의 자금 조달 상황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있었는데 이를 지금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은행 자금 조달에 있어서 기존보다 좀 원활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언제든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 전기가스요금 결정 지금 유보한 상태죠. 한전체 발행 축소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누르고는 있지만 늘어가는 적자폭 때문에 벌써 5조 이상 발행을 했습니다. 지난해 말 채권 시장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게 한전체의 블랙홀 사태였죠. 한전이 돈이 필요하니까 한전체를 발행했고 여기에 자금이 몰리면서 다른 채권들은 자금을 구할 길이 없어서 금리가 훨씬 더 올라가는 상황이었어요. 이를 줄이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한전도 돈이 필요한 상황이죠. 근데 전기요금 인상 못하고 있으니까 대량의 회사채 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말처럼 시중 자금이 모두 한전체에 쏠리면 지금 얘기하는 낮은 금리 다시 볼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아직 채권 시장의 교란 사태가 발생했던 지난해 말 기준에서는 절반밖에 안 되지만 여전히 그 위험성을 안고 있어요. 사오는 요금보다 파는 요금이 싸기 때문에 한전은 적자가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요금 인상 없이 동결이 되면 사실상 회사채 발행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총선 앞두고 전기요금 올렸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으니까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요. 지난해 있었던 자금경색 사태, 한전체의 영향이 컸습니다. 여기에 모든 시중 자금이 빨려 들어가면서 다른 회사채들이 돈 구할 길이 없어지는 심각한 자금경색 상황을 겪었었죠. 미국은 경기 침체보다 인플레가 더 두렵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길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금융당국 압박하면서 자체금리 낮추고 한전체 발행을 자제하면서 채권 시장의 조달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통해서 또 시장의 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동결해 가면서 이렇게까지 정부가 개입하면서 눌러놓은 금리입니다.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또 부동산 시장에 흘러들어온 자금에 대해서 정부가 보증을 서주면서까지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보증해 주면서 그동안 떠받쳐 왔던 전세금, 이제 역전세 상황이 오면서 이에 대한 손실을 고스란히 허그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PF 시장의 자금경색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여기에도 보증을 서고 나섰어요. PF 리스크를 잠재우기 위해서 직접 15조 원을 풀면서 사업자 보증에 나섰죠. 또 중공점 미분양 대출 보증을 신설하고 PF 시장의 구원투수로 허그가 나섰습니다. 허그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 정부는 특례 보금자리론을 통해서 지금 금리 상황에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정책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벌써 26조 원 가까이가 소진이 됐습니다. 자금별 용도 기존 대출 상환의 절반을 썼죠. 여기에 경착륙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 신규 수요 유입에 쓰였습니다. 신규 주택 구입에 43%가 쓰였고 또 역전세 문제 이런 부분들 완화할 수 있는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또 자금이 쓰여졌어요. 금리는 누르고 돈이 없는 사람, 이자 감당 안 되는 사람들한테 정책 금리를 통해서 이들의 문제를 떠안아주고 있습니다. 또 전세 보증 등 이미 한계치 보증 상황에서 중공점 PF 사업이나 미분양 보증을 허그해서 해주면서 부동산 시장 살리기에 정부의 체력을 쓰고 있어요. 또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말 알짜 기업들 넘어가지 않는 데 쓰여야 되는 자금, 체환펀드 이것도 부동산에 쏟아 넣으면서 시장 살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게 지금의 모습입니다. 금리를 높이면서 긴축으로 가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금리를 낮추고 돈풀기를 하는 이런 정책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환율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위해서 체력을 고갈시키고 있고 더 이상 희생자를 만들어서는 안 됨에도 영끌 희생자를 추가적으로 시장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이런 부작용을 보이고 있어요. 대출 풀리니까 2030 세대의 아파트 매입이 증가를 했죠. 거래량 늘어난 거 평년 평균 대비해서 여전히 엄청나게 낮은 수준임에도 이 중에 2030의 매입 비중은 증가를 했습니다.
주담대 80%까지 대출해주고 대출 자금 규모도 몇 천만 원씩 더 올려주면서 청년층에게 집을 사라고 등 떠밀고 있고, 이걸 기회 삼아서 아직 남아있는 영끌들이 또 시장에 유입이 됐습니다. 가계부채 1870조, 여기에 전세보증금, 자영업자 대출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가계부채 3600조가 넘어가는 규모입니다. 기업 같은 경우 코로나 팬데믹 어려운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기업 부채도 1850조나 쌓여 있어요. 그나마 여력이 있었던 정부 같은 경우 팬데믹 극복을 위해서 수많은 빚을 끌어썼고, 또 이제는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그 남아있는 체력마저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작년 국가부채 2000조가 넘어가죠. 국가부채에는 연금부채, 즉 공무원 연금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것까지 부채로 잡히는데, 이것 빼더라도 1000조가 넘어갔습니다. 확정 부채가 11%나 증가를 했죠. 수입보다 지출이 컸기 때문에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국채 발행을 늘린 결과 이렇게 빚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중앙정부 채무가 1033조, 지방정부 채무가 34조, 이제 국가채무 비율은 50% 가까이 됐어요. 국고채 발행, 국민주택 채권 발행, 외국환 채권 이거 해가지고 1000조가 넘어갑니다. 이 와중에도 정치권은 선거 추경에 중독되어 있죠. 코로나 직전 40%가 안 되던 국가채무 비중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돈 마구마구 풀어 제끼다 보니까 50% 가까이로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곧 내년이면 총선이죠. 그러다 보니까 돈 풀기 위한 추경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 117조 적자였는데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좀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법인세, 소득세가 증가해서 돈이 좀 더 거쳤는데도 지출이 늘어난 거, 그만큼 씀씀이가 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해서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자산 시장도 급등을 했고, 그로 인한 재정 수입도 증가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 이제 경기 침체와 자산 시장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니 세수 펑크는 현실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은 많이 쓰고 있는데 들어올 곳이 없는 거죠. 국가가 있는 여력을 가지고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위한 온갖 조치를 하고 있는데 돈 나올 구석이 없습니다. 여기에 나라 살림 좋아질 기미가 없어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무역 수지 계속해서 적자를 보이고 있고, 경제 성장률 또한 상반기엔 안 좋지만 하반기엔 좋아질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하반기도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 변변치 않고 세수는 줄어들고 우리 경제 상저하저 전망이 나오고 있죠. 예산정책처에서 하반기 전망을 했는데 1.8%로 전망을 했습니다. 기재부 하는 다 최소 2%는 예상을 했었는데 이거보다 안 좋다는 거, 경기 침체 국면이 오래 갈 수 있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수출은 6개월째 감소하고 있고 무역 수지도 13개월째 적자를 보이는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에 부동산 시장 화랑을 통해서 세수가 극대화됐던 그 시기는 지나갔죠. 주식시장도 주춤하고 부동산 시장도 지금 얼어붙어 버리니까 연초에 세수 감소도 심상치 않은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가계 기업 다 돈이 없을 때 나라가 돈을 풀어가면서 부양을 해야 되는데 체력이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빚내서 계속 연명할 수도 없는 구조이죠. 국가채무 비율이 50%가 넘어가면 국가신인도 문제도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돈을 너무나 많이 썼습니다. 18년도만 해도 GDP 대비해서 35.9%였던 국가채무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급증을 했어요. 모든 게 멈추는 상황이 되니까 나라가 돈을 썼어야 했죠. 사람들이 돈을 벌지 않아도 먹고 쓸 수 있도록 현금을 뿌려댔습니다. 이로 인한 적자, 메울 길이 없어요. 당분간 재정 적자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정부의 빚,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정부 산하의 많은 기업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그 손실을 분담해 왔습니다. 여기에 정치권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재정 지출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요금을 올려서 공기업 부채를 줄이는 게 아니라 산업은행을 통한 부채 돌려막기를 하고 있죠. 정부 또한 계속 빚을 내서 지금 이 모든 걸 하고 있습니다.
한전 작년 적자 32조, 가스공사 8조, 그런데도 가스 전기 요금은 동결하고 있으니 공기업의 빚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습니다. 하루 이자만 38억에 달한다고 하죠. 한전채 정부가 보증한다고 볼 수 있는데 5%대 이렇게 발행하면서 자금을 메꿔서 쓰고 있습니다. 시장의 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기업이 있고 그중에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한전채, 다른 회사보다 쉽게 자금을 조달하고는 있지만 이 모든 게 나라 빚으로 쌓이고 있어요. 부동산 경착륙을 막고 부동산 경기를 지지하기 위해서 국가 산하의 기관들은 다 빚더미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금공, 허그 이런데 사고 난 거 메꾸느라 적자로 돌아서고 있죠. 전세 보증 몇 년 사이에 170배 가까이 증가를 했는데 그 사고에 따른 손실 고스란히 공기업의 부담으로 남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에너지값이 급등하면서 올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안 올리고 버티면서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죠. 여기에 부동산 경기가 꺼지면 정부의 부담은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LH 또 이 짐을 떠안아야 합니다. 지어놓은 거 가게가 안 사주면 기업들 다 넘어가게 생기니까 정부가 사달라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미분양 주택 7만 가구가 넘어섰고 정부가 생각하는 위험 수준을 상회하고 있는데 늘어나는 속도를 감안하면 5, 6월쯤 되면 주택 건설 및 자금 시장의 위기 고조는 불가피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LH 미분양 매입 역할에 대한 정부와 시장의 요구가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LH 부채 상황을 고려해서 재무 여건에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입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LH 그렇게 여력이 없죠. 이미 매일 임대 사는데 7년간 10조 원을 써댄 게 LH, SH, GH입니다. LH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병을 하면서 만들어졌는데 출범할 때도 이미 부채 비율이 500%가 넘어갔습니다. 하루 이자만 100억 원에 달하는 부채 공룡이었죠. 2020년도 총 부채 140조 원, 부채가 현격하게 줄어들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공기업들 부실해지고 싶어서 부실해지는 게 아니죠. 한전 같은 경우 사오는 전기값보다 파는 전기값을 싸게 팔라고 하니까 적자가 쌓이고 있고 LH 같은 경우 공급이 부족하다 노래를 부르면 땅을 매입해서 공급을 주도하는데 경기가 꺾이면 이것 땅 못 팔고 부담으로 안고 있게 됩니다. 경기가 꺾이면 미분양 쏟아지는데 이거 매입해서 임대하는 정책도 LH에서 하죠.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허그 같은 경우 각종 보증 서는데 활용되죠. 정부가 서라고 하니까 설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 보증금에 대해 보증 서주고 PF 대출에 대해서 보증 서주고 과거에는 적자가 아니었지만 전세 시장에도 거품이 끼면서 이 손실을 허그가 떠안게 됐고 이제 적자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로 요즘 기업들 다 어렵고 하니까 기업은행 같은 경우 마이너스 마진이라도 대출해주라고 이런 것도 하고 있죠. 정부가 국채 발행 등을 통해서 이미 지고 있는 확정적인 부채 외에도 정부 밑으로 딸려있는 식구들의 빚까지 생각하면 이미 체력은 고갈됐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경제 상황 그리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다른 나라들 어느 정도 희망적인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반기에도 나아지지 않을 거로 예상하고 있어요. 좀 나아지나 싶었는데 물가의 기초가 되는 원유가 다시 올라갈 상황이 됐죠. 원래 생각했던 감산 조치와는 별개로 추가적인 감산을 산유국들이 결의했기 때문에 국제 유가 불안전한 모습을 보이고 이는 다시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동안 벌여왔던 유동성 파티의 대가, 유동성 축소 상황에서 이를 견뎌낼 룸이 없는 경우 무너지는 그런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된 글로벌 은행들의 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금리도 누르고 온갖 유예 조치를 통해서 이런 거 터지는 걸 막아오고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유예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부동산 PF 이런 게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곳들 연체가 급증하고 있어요.
여기에 긴축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보니 외국인 투자 자금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상황 정말 총체적 위기라고 볼 수 있어요. 고금리 환경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꺾이는 경우는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즉 금리가 올라도 이미 부채 비율이 너무 높은 우리의 상황에서 견디기 힘들고 미국마저 금리 인상을 멈추는 시점이라면 경기 침체는 훨씬 더 위중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물가는 여전히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유가가 떨어져서 물가가 조금 주춤하나 싶었는데 감산 조치 등을 통해서 다시 급등하고 100불이 넘어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달러는 빠져나가고 우리나라 환율 시장은 요동치고 있어요. 환율도 이 모양이고 미중 무역 갈등 또 경색되는 상황 오고 있고 그동안 뜨거웠던 자산시장 다 얼어붙고 있으니 고가는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못 벌면 덜 써야 하는데 그러기엔 다른 경제 주체, 가계 기업의 위기가 너무나 심각하니 지금 있는 체력을 다 소진시켜 가면서 이 상황을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습니다. 고금리의 미분양까지 자금난 때문에 문 닫는 건설사 늘어나고 있죠. 주택시장에 치중했던 건설사들 지금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신세계건설, 태영건설 이름 들어본 회사들이죠. 신용 A등급인데 주택사업이 무너지니까 건설사들 실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고금리의 집격탄을 맞아서 휘청되고 있고 PF 부실화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지난해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적자 경영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포항에서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하면서 자금난을 겪은 한신 같은 경우 주택시장 호황기에 돈 좀 벌었다 했었지만 매출은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KCC 같은 경우 적자로 전환됐고 신세계건설 같은 경우도 자금 마련할 길이 없어서 결국 또 여기에 정부가 신용 보강을 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상환을 약속하면서 채권을 발행을 해야 돈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이미 정부도 이 시장 끝까지 버틸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PF 대출 연체율 높고 상승세 꺾이기 쉽지 않다는 거 금융감독원장도 알고 있죠.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한다 하더라도 이 대출의 연체율 증가 추세가 꺾이기 힘들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1년도 채 안 됐는데 PF 대출 연체율 2배나 올라간 상황이죠. 즉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야 이 PF 문제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게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꺼번에 터지는 거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든 이걸 돌려막기 하고 있는데 국가의 체력 이미 고갈돼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경제의 3주체 말씀드렸죠. 가계, 기업, 정부입니다. 가계 1870조, 거기에 플러스 알파 빚을 지고 있고 기업도 1850조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정부 1070조에 또 플러스 알파, 즉 공기업 부채 이거 다 짊어지고 있어요. 모두가 빚더미에 있습니다. 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한 최전선에 있는 게 바로 정부입니다. 그렇지만 체력은 고갈 중이에요. 대가 없는 파티는 없는데 이 파티의 비용을 최대한 나중에 최대한 적게 치르기 위해서 고군분투 중이지만 답이 없습니다. 부채의 스펀지가 고금리의 수분을 빨아들여서 이미 너무 무거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가계 기업이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이를 막으려고 했지만 국가마저 체력이 고갈된 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부동산 다시 반등한다? 이런 얘기 들으면 여전히 집을 살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은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 극복해낼 수 있도록 가게 스스로라도 체력을 아껴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